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특집 국회의원 이상민 편 제2부 이상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이야기.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벌, 법조인, 의사, 교수, 정치인. 텔레비전이나 영화 속에 늘 등장하는 주인공들이죠. 이제 진짜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 마련한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야. 건달, 택배 아저씨, 미용사 등 95%의 우리 이웃들이 주인공이 되어 세상을 말합니다. 진짜 우리 이웃 이야기. 나 이런 사람이야.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상민 의원과 함께하는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이면은 개개인이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또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법도 만들고요.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시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신데 또 국회 상임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상민 의원께서는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장재환 기자님, 예. 이 법제사법위원회가 왜 상임위의 꽃이라고들 하죠? 예,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상임위원회니까요. 모든 이제 법을 만드는 게 국회잖아요. 네. 그 법을 만들면 그 법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한마디로 검토하는데 거기를 통과해야만이 본회의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는 항상 그 야당 또는 이제 야당이기도 하거나 아니면 소수 정당을 위원장 자리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수당이나 여당이 그 법제사법위원장을 하면 자기들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통과해버리면 그냥 본회의로 가서 표결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최선의 안전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야당에게 너무 하셨던 것 같던데. 그걸 하신 거죠. 일명 그 의장의 직권 상정이 있지 않는 한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된다 뭐 이런 네,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 꽃보직을 네. 맡으셨던 거죠. 정말 중요한 일 하신 것 같은데 그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그동안 해오신 대한민국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우리 김태형 본부장님께서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예, 제가 자료를 쭉 뽑아왔는데 이거 사선 의원 씨나 뭐 이 의정 보고서는 뭐 읽기만 해도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뭐 한 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말해주는데. 그래서 뭐 두드러지는 몇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런가요? 맨날 며칠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좀 대충 살펴봤는데 보시니까 뭐 특별급수도 많이 받아오시고, 그다음에 연구원 복지, 연구원 기반시설 확충 등 뭐 장애인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개인적인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났어요.
가끔 보면 제가 이제 새누리당스럽다, 민주당스럽다 이런 말씀들 좀 하잖아요. 예. 스럽다는 말. 근데 내심 법안 중에 하나가 뭐 새누리당 의원님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새누리당스러운 법안이 하나 계시더라고. 선행학습 방지법. 선행학습 예. 방지법. 이게 앞에 딱 내놓은 상당히 강은희 진보적이고. 의원 예. 지금 저 여성가족부 장관 예, 예. 저 같이 냈죠. 예, 대표 예, 대표벌이 하셨는데 이게 앞에서 볼 때는 그냥 그 헤드라인은 되게 뭐 진보적이고 한데 내용을 보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어디까지가 그게 예습이고 예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2년 대선 나오면서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은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으로 냈던 것이고, 그게 첨삭하신 거다. 예, 저는 사교육을 어쨌든 엄청난 사교육이 문제잖아요.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 나름의 차원에서 사교육의 주범인 선행학습을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안을 냈던 거죠. 근데 그 법이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이 많이 사실은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공교육 부분에 선행학습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고, 규제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교과과정 정해진 대로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그걸 초월해서 먼저 가르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교육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교육 시장에 여러 가지 압력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당시 교문위에서 통과될 때는 그 공교육만 규제했지 사교육에 대한 규제를 빠졌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부분은 차라리 실효성이. 이제 엄마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실까. 근데 이제 네. 이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보다는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문제가 있죠. 대입제도로부터 이제 초중고의 교육 과정이 왜곡이 생기고 막 줄 세우기. 그러니까 서울대는 1등부터 5천등까지 뽑아놓고 그걸 교수님들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입제도를 비롯한 교육제도가 혁파가 돼야 되겠죠. 아니, 그런 큰 대의적인 의미는 알겠는데 이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용 자체가 좀 그래요. 어떻게 그렇다는 거죠? 예습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중학교 3학년짜리가 고등학교 1학년 걸 배우는 분명히 예습인데. 아, 선행학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 모호하다? 모호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아니, 이런 그거는요. 법안들이 좀 많거든요, 사실. 예, 이제 말씀을 조금 네. 더 말씀을 이제 드리면, 교과 과정이 이미 교육부에서 선생님들 전문가들 다 동원해 가지고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가르치게. 뭐 미적분이면 미적분은 어떻게 수학 어디까지 가르치게. 그런데 이제 대입제 성적을 명문대학이라는 새칭 그런 네네. 대학을 가려다 보니까 변별력 높은 시험, 어려운 시험을 합격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학교과 과정에서 1학년 때, 2학년 때 배울 거를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3학년 때 배우는 걸 1학년 때 아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 현장에서는 사교육도 그렇게 받아오고 저 공교육 학교 교실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 학생은 너무나 힘들고, 따라가는 학생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저 2학년 올라가 봤자 이미 배웠으니까. 3학년 때도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교실이 공교육의 교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사교육 부담은 많아지고,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충분히 이제 가늠이 됩니다. 예습하는 건 허용이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1학년 때 2학년을 배우거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법안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사실 이제 그게 고육지책이죠. 고육지책. 그러니까 그 숙제 법안 아저씨. 자체는 법안 정식 명칭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100% 공감을 하는데,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법이 실제적으로 효율성에 있어가지고 많은 이제 지적들을 받았잖아요.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나보니까? 당초에 저나 강은희 의원이 냈던 사교육 시장까지 해야 됩니다. 물론 학원 선생님, 원장님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저한테도 엄청 그러면 막 항의하고 그랬어요. 저도 뭐 전국적인 학원 원장님들이 오셔서 막 항의하고, 대표들이 또 저희 지역에 있는 그 학원 원장님들은 제 이름만 대면 막 거의 쌍욕을 하셨대. 그런데 매도 불구하고, 물론 고육지책이에요. 이 선행학습을 규제한다고 해서 뭐 이런 우리 사회의 교육제도 잘못된 거라든가 사교육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라도 해야 지금 막 날뛰고 있는 사교육을 제어를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외부적 압력이나 이런 거에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사교육 학원에 대한 규제는 빼놓고
통과시켰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부분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 법이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까지 나오냐면 그러니까 공교육 교실에서 풍선 효과가 있다. 사교육은 하도록 허용돼 있는데 공교육만 못하게 되니까 다 사교육으로 오히려 간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공교육에서도 풀어달라. 이렇게 오히려 뒤집박죽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교육 그 진흥법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법 하나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이게 법을 할 때는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정부 당국자들도 사실은 당초의 취지를 관철시키는데 마음을 굳굳하게 먹어야 돼요. 근데 잘 흔들려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 EBS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중국 교사 영국에 가다. 그래서 중국 교사들이 영국에 가서 실험을 해요. 중국 스타일로 애들 모아놓고 공부시키고 막 하는데 처음엔 되게 힘들게 가요. 근데 나중에는 학부모들이 감동을 해서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교육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도 그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위상을 좋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제 오바마도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그럼요. 좀 높인 평가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 가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자유학기제가 평가가 좋다는 만족도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도 좋아하고. 근데 엄마들 엄청 힘들어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또 답이 그거에 없습니다. 저 부작용이라는 사교육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교실 현장에서 앞서가는 애는 앞서가는 대로 경쟁이 너무 치우치고 좀 뒤처진 애는 뒤처진 대로 그 열등감과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교실이 그런 것 때문에 사교육이 하다 보니까 정작 학교 현장이 재미가 없어요. 다 의욕도 없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아이들이 다 전날 밤늦게까지 학원 다니다 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와서 조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건성건성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겉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옛날보다는 뭐 학생부가 있어서 선생님이 권한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학교 강의에 좀 충실하려고 한다는데 그거는 대입을 가기 위한 학생부 때문에 라는 권력 때문에 학생들이 좀 그거 조아리고 하는 거지 실제로 자발심에서 나온 것일까라는 점에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경험에 따라 보면 저도 학교 꼴찌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 꼴찌한 사람도 나중에 사법고시도 되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 길을 터놔야 돼요. 근데 지금 제도를 보면 한 번 꼴찌한 친구는 나중에 반전이라는 걸 이룰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학생부 보면 제가 중학교 때 학생 네네. 기록부를 보면 그때는 생활기록부였어요. 저는 생활기록부 지금도 기억나는데 다소 주의 3만. 그러니까 매일 얻어터지고 떠들고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은 저를 주의 3만으로 보셨죠. 아마 학습장에 뭐 그런 거 있죠. HD 뭔가 뭐 ADHD. 뭐 어쩌고저쩌고 네, 주의력. 아마 그런 식으로 네. 저를 평가를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노는 걸 보시고 얘가 다리가 불편한데도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구나. 오히려 잘 됐다. 어디 쭈그려서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책이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말썽을 펴도 어울리고 막 떠들고 장난치고 있구나. 오히려 그거를 부모님은 아버님은 높이 평가하셨어요. 안심하시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은 그때 다소 주의 산만은 시끄럽다는 거 아니에요. 매일 얻어맞았어요. 중학교 때 떠든다고. 근데 그럼 이해관계 때문에 그 사교육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이 이제 좀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가지고 그런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내용 좀 원래 본명은 깁니다. 그때 그쵸. 그때 법사위원장이셨었어요. 근데 그때 그 법 통과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법의 문제점을 가장 아마 거의 저만 나섰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김영란법은 통과돼야 되고 통과 안 되는 거는 그놈은 뭔가 꾸린 구석이 있는 놈이다. 이걸로 해서 제가 근데 법사위원장으로서 한국 헌법이 갖고 있는 법치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없애야 되는 건 동의해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도 법치주의에 합당하고 민주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부정부패를 없애겠다고 때려잡자
공산당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투망식으로. 근데 김영란법을 보니까 저는 당초에 정부가 뒤로 물러나는 정부안을 마련한다고 할 때 저도 김영란법을 베껴서 냈거든요. 그런데 당초 원안보다도 더 졸렬하게 그러면서 법주지에 반하는 투망식, 그리고 당초에 이게 공직자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건데 범위를 넓혀가지고 원칙도 없이 언론인 또는 민간 부분까지 막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이나 이것도 일관되지도 않고 입법 목적에도 맞지도 않으면서 잘못하면 경찰국가 위험한 법이 되거나 아니면 오늘날과 같이 무력한 법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만든 게 국회의원들 아닌가요? 예? 그렇게 만든 게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그때 여론이 국회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저를 포함해서 민심입니다. 막 제가 김영란법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대폭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 아,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 했더니 전국에서 막 저희 사무실, 대전 사무실, 서울 사무실에 쌍욕이에요. 야, 진짜. 막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포토 사이트에 제가 딱 올라갔는데 그게 하니까 야, 저기 그동안 얼마나 받아 처먹었길래 또 앞으로 얼마나 받아 처먹으려고 김영란법을 반대하냐, 이 도둑놈아, 이 돼지 같은 놈아.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렸어요. 사진을 보세요. 돼지 같은 게 아니라 돼지. 뭐 이런 일 정도로 법치주의 사실- 강조하시니까 확실히 보수의 피가 있으시네. 그 아니 얘기는 그거는 진보 보수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법잘 헌법에 지키는 건 같이 또- 당연히 아, 지금 그러면 오히려 예. 진보자들이 예. 그 법을 잘 지키라고 예, 얘기해요. 법은 법 안 지키는 그 분들이 지금 저 모양 만들었잖아요. 나라. 근데 보수와 수구는 구별돼야 돼요. 원래 보수자가 법치국가에 대한 자유를 신봉하는 게 보수자 아닙니까? 그거를 구분을 안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 스스로 구분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이 법치주의는 평화로울 때 구분이 안 돼요. 법치주의는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영란법하고 할 때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한 명의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99명의 억울한 사람을 있는 걸 감수하는 그런 세상과 99명의 도둑놈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시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법사당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 그럼 예, 한 사람의 존엄성을, 한 사람의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 극한 작은 거라도 절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그 헌법에 갇히는 정신이 뭐냐면 법치주의거든요. 그러니까 99명의 도둑놈을 눈앞에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생기지 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법사상이고 인류 문명의 아주 대명제예요. 보석 같은 명제고. 근데 그거에 김영란법은 정면으로 훼손시킨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게 유죄냐 무죄냐를 정하는 행위 기준을 권익위원회가 막 정해요. 그리고 뭐 이번에는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했다가 5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게 무슨 경찰국도 아니고 권익위원회 국가도 아니고. 근데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런 것까지 나왔겠느냐라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김영란법을 뭐냐면 제가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차관급 이상만 한 1000명 되더라고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고위공직자만 타겟에서 항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니지먼트 평소에 관리 가능하고 감시 가능해서 그 사람들을 하면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 맑아집니다. 세상에 내 이번에 보면 박근혜 게이트에서 보면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면 수백 수천억 해먹잖아요. 예? 밥 한 끼 요새 얼마나 김영란법이요 들이대기가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 밥 한 끼 먹는데 소주 한 잔 먹는데 수백 수천억 해먹는 것들이 있는데 무슨 이 법이 뭐 그죠? 예. 저도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구속이 그 기각당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아요.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이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다른 시민들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법은 잣대가 동일해야 돼요. 형평성. 이제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똑같아야 되고 양형을 유죄냐 무죄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형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원에는 구속과 불구속을 정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검찰도 있고 또 법원도 있어요. 영장판. 그런데 만약의 경우 저도 법률가 아닙니까? 변호사라고 한다면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 이재용 부회장 같이 그 정도의 증거가 나오면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은 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혐의가 할 수 어느 있죠. 정도 의심이 상당하고 그를 뒷받침되는 소명 자료가 되고 그러면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 염려가 있다 이러면 구속이에요. 근데 그 정도 사안이면요 일반 시민이면 구속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조 의원 판사인가 예. 판사가 제 연수원 동기예요. 음. 저는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연수원 다닐 때 나이가 좀 있어서 충청향후에 연수원에 또 회장도 했어요. 잘하는데 많이 좀 실망스러웠어요. 나는 아니 불구속을 하든 구속을 하든 형을 얼마든 유죄든 무죄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라 이거예요. 그 동일한 잣대라고 내세운 게 생활 환경을 고려했다. 그거는 그러니까요.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죄질이 너무나 안 좋은 게 뭐냐면 뭘 갖고 장난질을 했냐면 자기 돈 갖고 자기 장난한 게 아니에요. 삼성에서 그룹 내에서의 자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는데 지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 국민들이 이렇게 코 묻은 돈 모아가지고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몇십만 원 받아 쓰는 그 돈을 갖다가 손실을 입히면서 그거 갖고 장난질을 한 거예요.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 거기에 꼼짝 못한 영혼 없는 장관 관료들 동원해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자기 돈 있어요. 개인 돈 들여서 하든지 자기가 지분이 약하면 약한 대로 원래대로 하든지 지분도 겨우 2~3% 되는 삼성 일가에 이건희 일가에 가지고 전체 삼성그룹을 좌지우지하다가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해서 더 강화하려는 이런 나쁜 마음을 먹고 한 사람을 그렇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분 혹시 삼성 장학생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연수원 때? 모르겠고요. 그 이후로 특별 관리하신 거 아니에요? 연수원 다니고 별로 이렇게 왕래는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나 싶은데요. 그러면 잣대를 동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구속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하고 죄질이나 혐의 정도나 이런 걸 증거 같은 거 따지면 그보다 못한 사람 다 들어갔어요. 아니 그거 갖고 장난질 그보다 큰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니, 최고지 그 최고. 장난질에 동원된 도구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관련된 공무원들 다 들어갔잖아요. 아니 정유라 그 성적 조금 이렇게 해준 사람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그렇죠. 답안지 써준 사람들. 네, 그 정도만 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거 뭐 어쩌면 다른 때 이 사건 아니면 어쩌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근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 연결해서 그러면은 우리 지금 탄핵 정국이잖아요. 헌재에서 열심히 지금 탄핵 심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의원님 보시기에는 일단 인용을 예상하실 거고요. 언제쯤 이렇게 결판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세요? 이 지금 대통령께서 스스로 물러나시는 게 제일 좋았지만 지금 참 그렇거든요. 이게 저는 정치하면서 느낀 바가 저를 포함해서 정치인은 정치 소비자인 국민이 유권자가 너를 택했다가 내가 취향이 달라져서 바꿨다 그러면 퇴진해야 돼요. 교체해야 되고 국민이 근데 그렇게 부르짖고 하는데도 안 물러나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길어집니다. 가능하면 짧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곧바로 물러나시는 게 좋지만 안 되면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은 국정의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박한철 소장이 1월 말에 임기를 만료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얼추 됐습니다. 대충 헌법 위반은 헌법재판의 시각에서 이 양반이 징계 헌법 탄핵 재판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게 맞냐 아니면 파면시키는 거냐 이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얼추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탄핵 결정을 해서 이런 국정혼란을 종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언제요? 1월 찍어주세요. 1월 그러나 제 소망 1월 중에 1월 중에 하기를 바라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1월은 너무 무리다 이런 얘기 설날도 있고 뭐 이렇다는데 아니 국가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국민의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설날 우는 그 나는 그런 사람들은 한가한 사람들이고 온정주의 떡국은 청와대에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좋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니 재판관님들 건강해질까봐 요즘 뭐 2월 말설 많이 나오던데.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정미 그 헌법재판관이 퇴직하면 3월 달이니까요. 네.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박한철 소장이 있을 이때 그걸 하는 것이 본인이 회피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다. 자기가 소신껏 하고 왔다. 이런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 그러가길 바랍니다. 근데 그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 못 둡니다. 자기 스스로가. 왜냐하면 서로 시간 벌어줘야 되거든요. 상황 자체가. 바로 나와버리면 많은 것들이 급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도 나름대로 어떤 새누리당에 시간을 벌어줘야 되고 새누리당 입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입장인 거고. 이런 판단을 그러니까 할 때.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민들 생각 안 하고. 국민들이 다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보시고 있다는 두려움을 갖는다면 그런 장꼼수는 저는 이제 안 먹힌다고 눈에 봅니다. 보이죠. 다. 오히려 네. 새누리당이 물론 이제 마음고생 많고 참 억울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집권 세력으로서 이 사태가 온 데에는 야당인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1차적 책임은 여당인 새누리당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새누리당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상당히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한데 지금 남아 계신 분들 보면 사실 뭐 친박 당에서 비박이 빠져나갔고 사실 친박밖에 없는 당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골박을 빼겠다고 지금 난리를 지기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새누리당에서 친박 빼버리고 골박 빼버리면 뭐가 남는다는 얘기. 근데 이제 제가 바른정당에 대해서 오해는 맞지. 아니. 예, 조금 뭐 듣기 싫어도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같이 책임져야 될 분들 아닌가. 저긴 그 중에 친한 분들이 있고 오히려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두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저는 우리 지금 대선에 보면 문재인, 뭐 반기문, 안철수, 뭐 박원순, 이재명 이 사람들밖에 안 보여. 특정 인물밖에. 네, 맞습니다. 정당이 책임지도록 해야 정치 세력이 책임지도록 해야 정당 책임 정치가 살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정치 발전에 어쩌면 힘들지만 뭐 그 입장에 대해서 힘들지만 저희 열린우리당도 그랬어요. 그때 막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고 당도 지지도 떨어지니까 막 탈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획 탈당 뭐 그러면서 다시 또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이나 나왔지만 새누리당이나 책임지는 건 같지 않나.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역사가 평탄할 때는 보수와 수구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글쎄요. 변곡점으로 어떤 구분되는 그게 그 리트머스가 저는 18세 선거 연령 이하에 동의해 주시고 재벌개혁, 언론개혁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뭐 진보 쪽을 따라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썩어 있는 법치주의 헌법 질서에 위반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주길 바라는 거죠. 그럼요. 보수가 뭐 개혁 안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 가는 건데 좀 천천히 시간을 갖고 가자는 건데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자는 근데 이제 거죠. 국민의 이런 민심에 터잡아서 이걸 할 수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마침 예. 국민들이 이 본물 쏟아지는 이 민심에 이러한 거센 파도에 사실 정치권은 응답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반성과 한번 새 탈바꿈하겠다라고 새로운 당을 만드셨으니까 그 증명을 오히려 이제 과거보다는 미래의 이러한 것들 개혁 입법에 하면 저는 19대 지금의 상당 부분 대선을 앞두고도 많이 이뤄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법하는데도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님들이 퇴장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가습기 할 때도 퇴장하시고. 그래서 왜 그러실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이럴 때 그걸 지켜야 될 그쪽에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본부장님께서 새누리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같이 좀 바른정당에 바른정당에 몸담고 계시기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른정당에 계시니까 좀 그런 물꼬를 그러면 저는 민주당에 120석, 국민의당에 한 30여석,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30여석 하면 한 200석이 훌쩍 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엄청난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썩어 있는 거 이때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경쟁은 경쟁대로 하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갑자기 우리 뭐 친박 얘기 나오니까 의원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요. 그분 국회의원 하실 때는 네. 자주 뵈고 여러 번 보셨죠? 예. 개인적으로 어때요? 그러니까 뭐 그분하고 뭐 개인적으로 밥을 한 끼를 먹었다든가 말씀 나누곤 하는데 이렇게 보면 대정부 그러니까
대표 연설할 때가 있어요. 국회에서. 그럼 야 전달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뵈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체구가 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청순가련형 같잖아요. 그 누님 같기도 하고. 아,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은 좀 하여튼 좀 동정도 생기기도 하고. 사석에서는 보신 적이 없으시고요.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분이 뭐 제가 사석 그런 거 갖는 분이야지. 아, 그러니까 궁금해갖고. 제가 이제 저 세종시 저 법이나 또는 관련되는 입법에 그 양반이 대표로 있을 때 법안 통과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전화드리고 좀 협조를 구한 적은 있죠. 아니 뭐 혹자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다고. 이렇게 눈빛도 그렇고 레이저 나가신다고. 예예 뭐 그게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된다 제가 뭐 작년에 제 법사위원장 맡고 나서 시청와대에서 신년할애회가 있었어요. 네. 1월 2일 날.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장이니까 이제 갔죠.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분하고 왕래는 안 했지만 굉장히 하여튼 반갑게 손을 잡아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뭐 적인 거고. 네, 박근혜 대통령과 손 잡는 사이인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시고요. 네, 계속 장재현 기자님 이 질문이 맞죠? 참 저 국민의 민심을 빨리 파악해서 더 이상의 불행을 자초하지 마시고 책임을 좀 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내려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고 법에 따르는 책임을 응당. 저기는 시술은 한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했다고 봐야죠. 시술 많이 했죠? 했다고 봐야죠. 많은 갈수록 팽팽해지죠? 제가 저 아는 제 친구 중에 성형외과 의사도 있고 네. 물어보면 뭐 거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보질 않은 이상 모르겠어요. 세월호 당일날은 뭐 하신 것 같아요? 그분 뭐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관저에서 그게 보고 다 받았는데 보고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았다고 뭐 했냔 말이에요. 대체. 그날 저도 텔레비 봤지만 텔레비에서 시시각각 그럼요. 그때 뭐 생중계했죠, YTN 생중계. 연합뉴스도 있고 뭐 네. 종편들 생중계했습니다. 특히 12시 그리고 넘어서 뭐 각 방송사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방송을 그날은 막 나라가 뒤집히는 나라 아니에요. 점심 식사 따로 혼자 이렇게 맛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텔레비만 미용사 봤어도 불러서 머리 알았어, 올리고 나라가 그러시다.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혀지고 얼마나 엄청난 사태입니까? 우리 젊은 그 학생들, 그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300여 명이 배에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모습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인데 그거를 대통령이 나는 그렇게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 손질하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됐을까? 난 그것부터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일반 사람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태연하게 하셨다는 거면 그 정도 정신력이 강하신 분인지 옆에서 상황 판단을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상황 판단. 요즘 그 보시면은 좀 정신력 강하신 것 같아요. 그 김진명 소설가 이 상황에서 김진명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와서 저기 이렇게 몇 가지 경우를 자기가 짐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제일 끝에 최악의 경우를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으로서 그 정도 엄청난 사고가 난 거에 대한 별 관심이 없다. 없다. 뭐 본래 박근혜 대통령 근데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개개인의 안위를 책임지는 그래서 좀 이해도 가는 게 뭐 아버지가 대통령일 때 죽는 사람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남 죽는 거 별거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가 좀 늘어지니까 이제 제가 아니, 키워드를 제가 질문하려고 그래요. 지금. 네네. 그래서 좀 박진감 있게 하려고. 음. 대선 이번 조기 대선 국면인데 출마하시나요? 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네. 도전 선언하시는 겁니까? 하고 싶습니다. 여기 저 팟캐스트에서 좀 밀어주시면 네. 예,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 지금 대선 나는 다 누구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선 나온 분들이 네.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난 그게 정상이라고. 고만고만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한테 맹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만고만.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을 봐도 문재인을 봐도 그래요. 예. 문재인 대표를 봐도 반기문 씨를 봐도 또 안철수 대표를 봐도 또 우리 안희정 지사를 봐도 박원순 씨 봐도 다 그냥 저분이 막 영국적 리더십에 그냥 온통 끌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네. 예. 근데 뭔가 잘하실 좋아해도 수 있겠다. 믿음이 좀 덜한 것 같고 네. 찜찜하고 저는 그래서 네. 바로 지금의 시대는 1인적 영웅 리더십은
없어졌다. 네. 이제 국민들이 수준도 높아졌고 네. 이제 협업을 해야 될 협업 리더십을 끌고 갈 것이 필요한 때다. 그래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게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저는 뭐냐면 저희 문재인 후보가 지금 유력하잖아요. 네. 문재인 후보가 또는 민주당에 누가 정권을 잡아도 저는 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대 지향점이 같고 또 정책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게 많다면 그를 주워 모아서 그걸 우선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연정을 해야 된다. 그 연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가능하면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좋다고요? 예. 국정에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촛불 민심이라 국민의 민심과 반하는 사람과도 연정을 해야 아니 그러니까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재벌 개혁이나 언론 개혁 관련되는 법에 공통점이 있다면 정치 개혁에 있다면 저희들이 내놓고 또 안도 내놓고 민심이 다 알아요. 민심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를 하는데 거기에 하겠다고 하면 그 힘을 얻어야죠. 네, 근데 그럴 리더십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상민 저는- 의원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잘할 것 같아요. 연정은 잘하는 근데 이상민 의원이 사선임에도 불구하고 개파가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 뭐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뭘 하냐면 새가 중요한데 개파가 없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새가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맞는 얘기예요. 예. 저도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딱 기울면 새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제가 또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사람 중심의 패거리 정치는 극복하고 싶거든요. 국민들도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패거리가 없어서 패거리 정치를 극복하는 거예요? 아니면 패거리 정치를 안 극복하기 위해 시켜주니까. 패거리를 안 한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아, 솔직하시다. 네. 아니 그 이번에는 뭐 지금 출마 선언을 하라고 해도 안 하시니까 누구 지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내에서. 이번에는 제가 2012년대는 예. 문재인 열심히 하셨잖아요. 예. 전 대표를 예. 뭐 경선 전부터 들어가서 했죠. 제가 뭐 친노도 아니고 네. 문재인 대표하고도 뭐 친한 것도 아니고 또 와달라는 요청도 안 받았어요. 단지 당시 나와 경쟁했던 손학규, 정세균, 김두관 세 분보다 거기는 삼선 의원들이 딱 터잡아 있었어요. 네. 근데 전 이쪽은 문재인 대표 쪽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거고. 근데 이제 지금은 문재인 대표를 돕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굳이 갈 필요 없고 이번에는 저는 연정이라는 화두를 안희정 좀 지사? 해내고 싶어요. 아, 그 말씀 제가 묻고 싶었는데. 안희정. 이번에 뭐 연정 아니다. 얘기 많이. 어느 특정 인물을 위해서 하는 남경필? 건- 아니, 연정. 저희 당인데. 그러니까 저는 정치 뜻을 같이 하는 정치 세력이 이번에는 합해져야 돼. 그래서 국민한테 싸우기만 하고 늘 물고 물리는 교착 상태가 아니라 뭔가를 같은 거라면 해내는 정치 모습을 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솔루션 중심의 정치. 네. 그러면은 뭐 그렇다 하고요. 그 요즘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휘젓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양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에 안 맞아요? 그 양반이 지금까지 이제 정치에? 외교부 장관, 외교 고급 공무원 쭉 하다가 고위직 하다가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 되셨잖아요. 한 10년 동안 그 자리에 딱 구름이 앉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죽혀졌겠죠. 그리고 여론조사에도 막 나오고 20몇 % 나오고 문재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도 자기가 붕 떠 있는데 막상 귀국해서 공항철도 타고 또 청년들하고 김치찌개 뭐 토크쇼인가 하고 어디 뭐 또 진보적 보수주의자 뭐 이런 거 그랬었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정신없어요.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도 아마 헷갈릴 것 같아요. 막 그 정도 된 분들이라면 야 이거 상당히 본인도 마음이 많이 흔들 거다. 괜히 뛰어든 거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러려고 대선 나가는 건가. 박근혜 대통령처럼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안 맞아요. 그분 하는 행태나. 그리고 그분의 철학, 저는 정치하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쌓여있는 가치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거는 부딪힘이죠. 정치 메커니즘에서도 하면서 부딪힌 그 사람들은 내공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축적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아직 애다.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그렇죠. 뭐 애라고 표현하면 정치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맞고 그분은 자꾸 저기 같아요. 뭐죠? 김한선이 부르는 삐에로는 우리 보고 삐에로. 있지? 피해는 모르죠.
피에로처럼 자기와 다른 표정 짓고 자기와 다른 하는 것 같다. 유엔 사무총장 딱 그만두시고 세계 돌면서 또 지역 다니면서 기아나 빈곤 재단 만들어서 아니 빈곤 또는 아프리카나 중동에 이런 시리아나 이런 데 가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아이들 돕고 하면 얼마나 박수 받고 그러실까. 네, 총장 하실 때도 안 하셨던 일을 근데 퇴직하시고 하시겠어요? 반 총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랬다 저랬다 참 말하기가 어렵네요. 저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정치의 뜻을 뒀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새누리당 가려고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러면 그랬잖아요. 그걸 네. 다 알아요 사람들이. 네. 타조가 도망갈 때 어디 도망가다가 쫓기면 머리를 무리밭에 처박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숨은 줄 알죠. 세상이 자기는 숨은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디 숨었는가. 덩치 큰 것이 머리만 쳐박고 있죠. 똑같은 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반기문 씨라면 어렵지만 제가 새누리당 가서 새누리당의 잘못 저도 똑같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정당 개혁을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죄 짓는 사람의 책임지는 자세로 앞장서서 정당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 여러분들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일관되지 네. 않을까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여기 끼우 저기 끼우 뭐 진보적 보수주의자하고 뭐 어느 당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바른정당? 지금 바른정당으로 갈 것 글쎄, 같아요. 저희도 뭐싹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막 서로 뭐 오라고 상황이 하고 바뀌어 상황이. 서로 오라고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에는 지금 새누리당에는 그 무슨 경수 의원인가 저 충청북도의 의원이 미국 가서 만나기까지 했잖아요. 충청도 의원. 아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충청도 의원은 반기문 총장께서 오시면 우리가 무조건 따릅니다. 그건 그러면 나경원 의원도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반기문 총장이 오면 나는 무조건 반기문 쪽에 돕겠다. 반기겠다. 사실 그러면 안 돼요. 반기문 캠프에 보시면 지금 그 새누리당 계셨던 분들이 탈당하고 가신 분들 많아요. 지금 반기문 총장 쪽은 뭐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뭐 반주현 씨하고 그 그렇죠. 동생분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나는 드는데요. 그분이 괜히 이런 데 빠져들어서 네. 본인이 아니어도 지금 대통령 나갈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이상민도 그것보다는 있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아프리카 또는 중동, 동남아 네. 이런 데 가서 네. 담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본인도 그를 배출한 대한민국도 박수받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헌 연구하시는 그걸 하시잖아요. 예, 제가 18대부터 해왔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개헌 시기를 놓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대하면 또 뭐 반개헌론자다 또 저도 그런데 소위 말하는 신문 같아요. 짐작인데. 네. 또 테러 문자라고 그러죠. 네. 막 집중적으로 한밤중에 문자 받고 그랬어요. 친문적으로부터 쌍욕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차근차근 이 항의를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막 쌍욕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제 개헌을 하자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지금 문재인한테 유리한 국면이니까 그 문재인을 지지자들이 지금 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반대한다는 거 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개헌은 오랫동안 우리 묵어있는 숙제예요. 그럼요, 해야죠. 그리고 해야 개헌이 됩니다. 한다고 국회의원들 몇몇이 국회의원들이 짝짝꿍해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의 그럼요. 예. 의결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투표는 정족수가 국민투표권자, 선거권자 중에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돼요. 네. 50% 투표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어느 정파든 또는 시민단체 어느 시민사회에서 반대한다. 50% 투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유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건 국민의 뜻에 터잡아서 국민과 함께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국회에 개헌 특위를 마련한 건 3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다 이명박 대통령 다음에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 다 막았어요. 근데 이번에 개헌 못하면 사실 민주당 책임이 많아요. 쉽지 이게 동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막 혁명이 돼야 가능해. 우리가 재헌헌법 4.19 때도 4.19라는 때에 20하고 헌법이 생겼고 다음에 5.16에서 또 이제 막 그런 무력의 쿠데타에 의해서 됐고 다음에 그 6월 항쟁에 의해서 헌법이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폭발하는 동력에 의해서 되고 그냥 평상적인 때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투표에 의해서 헌법이 개정되려면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촛불민심이 매우 그 본물 같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그 개헌 민심을 담는 그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뭐 정부 형태 권력 구조만 관심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 의제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예컨대 검사의 권한이 집중돼 있잖아요. 영장 청구권, 수사권이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를 해체하고 재조정을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의 공정성, 언론사의 공정성, 언론의 공정성, 공공성을 담보하려면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언론 출판의 자유라는 자유권적 기본권만 있지 그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한 저 규정 자체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공지능 시대, 로봇 시대에 맞이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뭡니까? 로봇의 문명, 인공지능의 문명이 인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 문명에 휘둘리지 않고 인격의 주체성, 인간의 존엄성이 거기 위에서 압도적인 우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도처에 많습니다. 많은데 뭐 그냥 개헌을 당장 하면 왜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 개헌은 민주당에서 그 칼자루 쥐고 있는 거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당에서도 문재인 대표 쪽만 반대해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대부분은 하자는 쪽이요. 왜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렵게 꼬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대표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손학규 또는 김종인 안철수 그분은 별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반기문 그러면서 제3지대에서 반문 세력을 규합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개헌을 필두로 대통령과 총리를 둬가지고 나눠먹게 하겠다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문재인 대표 쪽이나 하는 거죠. 시민사회는. 그거는 사실은 손학규 씨나 또는 김종인 대표나 또 누구죠? 그 반기문 쪽 사람들이 그건 잘못한 거예요. 개헌이라는 문제를 그런 정략적으로, 물론 정치인이니까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좋은데 터무니없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변색이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헌이라는 것이 30여 년 만에 현대 시대에 있어서 현 상황을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 그럼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는 국민과 함께입니다. 근데 국민과 현실적으로는 네. 대선이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문재인 대표 쪽은 부정적이에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대선 전에 하는 거를. 대선 전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선 전에 하자는 쪽의 대부분의 생각들은 뭐냐면 대선 후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그래왔으니까. 야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럼 문재인도 한다고 해도 못 믿는다. 뭐 경제가 어렵다. 남북 간의 대치가 심해서 안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못 믿으니까 저는 김종인 대표가 뭐 얘기했나요? 임기 3년 단축을 하든지 그렇게 담보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진짜 대선 후보끼리 국민 앞에 약속을 하든지 물론 그것도 못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로드맵을 정하면 절충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선 전은 좀 어려워요.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특집 국회의원 이상민 편 제2부 이상민 의원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이야기였습니다.